홀로 아들을 키워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10원짜리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연금까지 아껴가며 아들을 뒷바라지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리가 망가졌을 때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누워 지내야 한다며 수술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큰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손을 뻗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나이에 수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돈 낭비죠. 연봉이 억대라는 아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집안 경제권은 아내가 쥐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비겁한 변명 뒤로 숨어버렸지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 생명줄 같은 돈을 부탁했을 때 돌아온 것이 멸시와 수모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의 침묵은 방관자가 되었고 며느리의 냉정함은 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마주할지도 모르는 이 비극적인 현실. 오늘 시니어 인생사에서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네 후반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입니다. 올해 78이죠. 다리 통증은 어저늘 일이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무릎 속에서 누군가 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당한 사고가 화근이었죠. 왼쪽 무릎은 기름기 빠진 기계의 부품 마냥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얼마 전 비가 쏟아지던 밤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려고 쪼그려 앉는 것조차 힘들더군요. 이제는 더 견딜 수 없겠다 싶어 두꺼운 손바지를 챙겨 입고 지팡이에 의지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한참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매언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보존 치료는 의미가 없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해요. T1천만 원. 그 숫자가 귀에 꽂히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데 진천만 원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생각해보겠다 말하고는 절뚝거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들 철수였습니다. 49인 아들은 외국계 기업 부장으로 연봉이 억대라고 들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끌고 다니지만 아들은 결혼 후 변했습니다. 예전엔 자주 찾아와 밥도 먹고 수다도 떨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며 늘 생색을 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치유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도 힘드니까 아껴 쓰세요. 10만 원. 길가에 앉은 이에게 적선하듯 던져주는 그 돈을 보며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평생을 침대에 누워 대소변 수발을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은 신도시의 초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손에는 지유가 좋아하던 약밥을 정성스레 싸들고 배를 눌렀습니다. 팩을 붙인 채 문을 연 미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철수 좀 보러 왔다. 집에 있니? 아직 퇴근 전이에요? 일단 들어오세요. 소파 끝자락에 겨우 걸터 앉아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저 요가 수업 늦겠어요. 자세한 건 철수 오면 말씀하세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거실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그들은 몰디브 해변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풍경 속에 끼어들 수 없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1시간 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손목에 찬 금시계가 조명 아래 번쩍였습니다. 미영이가 방에서 나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철수 씨, 어머니가 상의할 게 있으시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철수야 의사가 수술해야 한단다.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철수는 진단서를 훑어보더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미연기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2천만 원요, 어머님. 연세가 몇인데 그 수술을 하세요. 수술한다고 예전처럼 되겠어요. 의사가 안 하면 평생 누워 있어야 한다 해서 그래.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지우 다음 달에 어학연수 가야 해서 돈 나갈 때 천지예요. 저희 형편도 생각해 주셔야죠.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철수야 엄마 정말 아파서 그래. 휠체어 신세 지고 싶지 않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뗐습니다. 엄마, 돈 관리는 미영이가 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을 찌르는 통증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빌게. 너 어릴 때 아프면 이 엄마가 너 들쳐업고 뛰었잖아. 엄마, 제발 걷게만 해다오.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간장을 빌리러 왔다가 바닥에 꿇어 앉은 저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들은 당황해서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방해했구나. 이만 가마. 아들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쥐어주려 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세요? 수술거는 상의해 볼게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의는 무슨 그 낡은 다리에 2천만 원이 가당키나 해 고쳐봤자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차가운 빗속을 걸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리의 통증보다 심장의 통증이 1000배는 더 지독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우산을 씌워주며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았다면 전 길게 쓰러졌을 겁니다. 저 며느리 인간도 아니네. 철수 저놈도 똑같아. 할머니의 분노 섞인 위로에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이 박힌 대못을 부여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옛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 났을 때 받은 서류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녹슨 과자 깡통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 바랜 흑백 사진과 함께 산업재해 사고 기록부와 차후 치료 보상금 약정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공장이 문을 닫으며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공장이 다른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기록이 승계되었습니다. 20년 전 기록이지만 보상금 약정서가 있고 산재 인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무릎 상태를 증명하면 미지급 보상금과 이자, 그리고 추가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 4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4천만 원.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절망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옷장을 확인해 보니 법률 서류를 넣어둔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며느리가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서류 보관해 드릴게요. 4천만 원 나온다면서요. 그거 저희가 절차 밟아 드릴 테니 수술비로 2천만 원 쓰시고 남은 2천만 원은 지유 유학 자금으로 보태주세요. 싫으시면 그 서류 영영 못 찾으실 줄 아시고요. 내 자식들이 이토록 괴물이 되었나 싶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손녀 지유였습니다. 지유는 엄마 몰래 제 집으로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서재 금고에 서류 숨겨둔 거 봤어요. 비밀번호가 제 생일인 거 제가 알거든요. 제가 사진 다 찍어 왔어요. 지유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류 12장을 하나하나 선명하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돈이에요. 엄마 아빠가 너무 나빴어요. 제가 도울게요. 어린 지유의 용기에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진 파일과 증거를 넘겼고 아들 부부보다 먼저 공단에 보상금 수령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집 덜학도 지문 인식형으로 바꾸고 제 지문만 등록했습니다. 누구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저만의 선포였습니다. 한 달 뒤 통장에 4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학교 수업까지 빼먹고 달려온 지유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꽤 죄죄한 모습으로 병실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죽일 놈입니다. 미영이 눈치 보느라 엄마 마음을 난도질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 이기적인 거다. 너 편하자고 엄마의 존엄을 바닥에 내던진 거야. 이제 너희 돈 필요 없다. 이 수술비도 내가 벌어 내가 낸 거다. 며칠 뒤엔 며느리 미영이도 찾아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수발을 들게 되면서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노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직접 겪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대신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경제권은 완벽히 분리한다. 내 연금과 보상금은 내가 관리한다. 둘째 효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가식적인 효도를 할 거면 아예 오지 마라. 셋째 아들은 매달 내 생활비를 본인의 월급에서 직접 이체한다. 이는 돈의 액수보다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지유에게는 고마움의 표시로 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의의 편에 서는 용기를 잊지 마라는 가르침과 함께요. 올해 제 생일은 여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 눈치를 보며 정성껏 음식을 차렸고
아들은 효도 신탁 계약서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플 때를 대비해 따로 자금을 예치해두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쓰이도록 공증을 받아온 것이죠. 저는 이제 당당히 걷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섰고 내 권리를 지켰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례함과 방관을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존엄은 누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효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과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홀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시니어 인생사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